이슈메이커 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엔 역시 유한타증권의 박세진 차장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기로 했죠? 예, 저희 주초에 예고 드렸죠. 네. 실적 시즌 동안에 앞으로 이제 나올 실적을 미리 스케줄 점검과 전망치 같은 부분을 통해서 프리뷰를 하기도 하지만 네. 나온 실적을 가지고 이게 진짜 잘 나온 건지, 그리고 혹은 또 어닝 쇼크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밀린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실적을 점검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면서 그 투자 아이디어를 거기서 좀 발굴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주중에 실적 발표 굵직한 기업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은행 3사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발표를 했고요. 또 LG화학도 실적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이번 주에 모든 기업들을 다 사실 리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좀 주요한 그 2개의 기업 정도를 꼽아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이슈메이커 투맨에서 이번 주 그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서 LG화학과 우리은행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우리은행 두 종목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업종 면에서도 판단할 그렇죠. 수 있기 네.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LG화학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실적 나온 거부터 보고 오시죠.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고가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7,25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평균적인 컨센서스가 6,700억 원대였던 거에 비하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분기 영업이익이 또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또 7,085억 원, 7,000억이 또 넘는 숫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깜짝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사상 최고가 경신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는 너무 먼 것 같고요.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는 화학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LG화학 이 정도 실적 나왔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 그럽니다. 어떨까요? 사실 저기 순수 화학 업체로 LG화학을 좀 볼 수가 없죠. 많은 사업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그 LG 예전에 생명과학의 사업 부분까지도 지금 LG화학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까지도 이제 끼고 있어서 네. 전기차 배터리 소재,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기초화학 모든 분야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합 기업으로서 LG화학의 실적을 본다라고 그러면 잣대를 어디다 두느냐, 그리고 어느 쪽에 그 실적 호조에 환호를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실적을 보고 시장에서 명확하게 LG화학의 어떤 부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가 다시 여실히 어디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 추정치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추정치가 아니라 발표치죠. 이제 네. 굵은 파란색 막대 표시로 한 게 단위로 억 원이고요. 7,296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초 소재 부분이 사실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ABS와 PVC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연동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을 상당 부분 견인을 했는데, 사실 요 실적만 나와서는 저렇게 신고가로 화답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기인을 했냐? 전지 부분. 시장에서 LG화학의 2차 전지 부분이 언제쯤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BEP를 넘어서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박재현 오늘 안경 잘 쓰셨잖아요. 네.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저 지금 전지 부분의 그래프는 제가 잘 안 보이실까 그래도 일부러 색깔을 칠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이 정도면 볼 수 네, 있습니다. 색깔을 안 칠하니까 전혀 안 보이길래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네. 그 75억 원의 영업이익을 드디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7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러게요. 75억 영업이익 낸 걸 가지고 왜 환호를 하냐? 저게 6개 분기만에 처음으로 지금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흑자 전환은 이의가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의의가 있다고요? 의미요. 네. 네네. 그 2차 부분, 2차 전지 부분의 영업이익률과 기초 소재 원재료가 되는 부분들의 가격 추이를 좀 살펴보면 다음 그림을 좀 보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코발트와 리튬이라고 하는 기초 소재로부터 사실은 소재들을 뽑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 원재료들 코발트 가격과 니켈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사실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2014년 이후에 계속해서 코발트와 니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들 소재들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게다가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이 끼어들면서 그렇죠. 배터리 가격 자체를 이제 좀 내리기 시작을 했었죠. 예, 저희가 자주 논의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그러면서 사실 수익성이 악화돼 있었던 부분인데 여전히 코발트와 니켈 가격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LG화학이 2분기에 전지 부분에서 수익으로
좀 돌려냈다. 이 부분은 높아진 원재료 가격을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힘이 좀 생겼다라는 거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확보됐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도 좋을 거라고 이제 그런 볼수 부분이죠. 있을까요? 다만 이제 우리가 LG화학을 볼 때 사실 큰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지금은 소형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소형 2차 전지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2차 전지의 정말 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진짜 크게 확산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전기차의 그쵸. 확산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번 LG화학의 실적에서도 사실은 살펴봤지만 그 전기차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망치상으로는 전기차 부분에서 대해서도 올해 연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한 20% 이상의 상승률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전지 부분의 성장성만 좀 본다라고 그랬을 때는 그 소형 전지 부분이 12% 정도 그리고 차량용 전지 부분이 올해 34% 정도 수준의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LG화학에는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1.8배 수준의 PBR을 기록을 하고 있는 화학업체 중에서는 가장 고평가된 어떻게 보면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 성장성에서 이 전기차 부분에서의 그 적용 가능이 높아지는 전기차 배터리 쪽의 성장성이 얼마나 보여주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 좀 모멘텀으로 단비를 좀 내려줄 만한 뉴스가 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폰 9 아직 뭐 아이폰 8도 저희가 구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9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 네. 내년에 지금 생산이 예정돼 있는 아이폰 9의 L자형 배터리에 LG화학이 세계 최초로 독점 공급을 할 것 같다라는 이슈가 어제 또 저희 한국경제 그 뉴스를 통해서 좀 발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에서 좋게 이런 전기차 부분의 외형 성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 이런 뉴스들이 좀 반갑게 들려온다라 그러면 LG화학의 이유 있는 신고가 이 75억 원 수준의 낮은 숫자지만 네. 아주 의미 있는 그 흑자 전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요. 뭐 배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LG화학이 이제 아이폰 9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네. 또 계속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전기차라는 거는 LG화학의 밸류에이션을 또 리레이팅 해줄 수 있는 그렇죠. 뭐 기대하는 밸류에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은행주 실적 중에서 네. 우리은행을 좀 보려 그러는데 그 전에 KB금융 실적이 나왔죠. 먼저 기자 리포트 한번 보시고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KB금융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9,901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2천억 원 가까이 뛰어넘는 깜짝 실적으로 분기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현대증권과 LIG손해보험 인수를 통해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효과가 실적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 역시 2분기 순이익 8,920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1분기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은행 부문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며 역시 균형 잡힌 계열사 포트폴리오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KB금융은 2분기 순이익 1위를 거두며 2015년 1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으로는 지주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을 거둔 신한금융이 아직 앞서 있지만 KB금융이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계열사별로도 지주사별로도 하반기 선두 자리를 두고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도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순이익을 거두며 상반기 벌써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순이자 마진 개선과 비용 감축, 해외 부분 실적 호조로 지난해보다 당기 순이익이 46.4%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KB금융 실적이 잘 나온 거 방금 보셨는데 우리은행도 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초에 발표를 했었는데 뭐 우리은행 실적 발표된 거 보고 와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자, 우리은행도 신고가 행진을 그래서 기록을 하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2분기 순이익은 4,608억 원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KB금융보다 적은 것 같지만 예상치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상반기 순이익은 1조 983억 원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2015년에 벌어들였던 전체 순이익보다 올해 상반기에 더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상반기로 봤을 때는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호평을 받았던 것 같고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또 우리은행 주가가 그렇게 막 신나게 올라간 건 사실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래도 그 고점 내에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도 좋은 뭐 실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또 우리 은행주의 실적,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요즘 뭐 JP모건 체이스도 그렇고 계속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그 실적들을 가지고 은행주를 힘을 그렇죠. 가지고 네. 신고가들 경신을 했단 말이죠. 우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싶긴 같은 한데. 경우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주 실적 좋을 거를 네. 사실은 연초부터 알고 왔고 네. 이걸 뚜껑을 열 때마다 사실 서프라이즈들이 나오니까 아까도 보시면은 1조를 넘게 버는 지금 프리미엄 클럽들이 네. 툭툭 튀어나옵니다. 은행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창사 이래로 최대 분기 실적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으로 봐도 은행 업종의 연간 그 실적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좋은 거를 주가에 많이 반영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조금 뭔가 좀 슬로우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냐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도 약간 포인트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은행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이 주가로 지금 강하게 좀 연결이 며칠 된 됐죠. 그렇죠. 그 신한과 KB보다는 한 발짝 빠르게 좀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우리은행의 대응 그리고 나아가서는 은행주 전반적인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앞서 뭐 실적은 보셨지만 분기별 수익 전망을 보면은 사실 2분기 이후부터는 3분기부터는 사실 좀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은행주들이 다 비슷한 모습일 텐데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 이렇게 잘 벌고 그만큼의 주가 보상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넘어갈 거냐. 특히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그 민영화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29%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던 정부 지분이 매각이 완료가 됐고요. 다음 단계는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이제 수순이 좀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제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우리은행이 안고 있는 숙제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으로 풀려 나가야지 이게 가능할까를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지금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 은행 외 사업 부문들이 한 30% 정도의 매출 비중 그리고 이익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은행은 지금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주캐피탈 인수나 이런 부분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넓히려는 노력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시장에서 가장 이제 좋게 평가받았었던 부분들은 은행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배당 매력. 올해 같은 경우에 550원 정도 수준의 주당 배당을 좀 진행을 할 거로 보이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하면 시가 배당률 한 3% 조금 안 되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명확합니다. ROE를 높여야 되고 비은행 영업 부문의 실적을 좀 높여야 되고 좀 사업 다각화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의 실적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슈는 우리은행은 지금 은행 평균 비해서 PBR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평균 PBR이 지금 0.6배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고배당 밸류 프리미엄 그리고 민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을 주가로 받으면서 0.7배 가까운 지금 PBR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쉬어가야 된다라는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은행을 지금 좋은 실적을 보고 달려들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네. 지금 우리은행보다 ROE가 높고 그리고 그 PBR은 낮은 그러니까 장부 가치는 낮은 그 아직 실적을 발표할 혹은 어제 발표했었던 은행주들이 조금 더 상대적인 매력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실적이 발표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가장 올해 높은 배당을 또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그 IBK 그 기업은행 네.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좀 살펴보고 우리은행하고의 좀 갭이 발생이 되면 오히려 그쪽으로 옮겨가거나 신규 매수는 그들 그 은행들로 좀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투자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메이커 투맨에서는 실적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LG화학 이번 주 초에 나왔던 LG화학과 우리은행에 관련된 내용을 해봤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